반갑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캔서 IVNT입니다. 초록의 기본적인 거 있고요. 강의는 늘 그렇듯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이랑 그림 위주로 재편집했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세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총론이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죠. 암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고, 제 강의 이어서 이영실 원장이 시적인 문제를 이어갈 것입니다. 제 강의는 아마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실 원장의 슬라이드가 약 100장이 넘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기에 제 강의는 최대한 압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학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왔다 하시는 분.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부산. 여러분 계시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을 걸 하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저분한테 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대리님.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간단하게 생명과 암에 대해서, 그리고 본론에서 캔서 IVNT의 개관, 정의, 종류, 실전, 그리고 제가 겪었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쭉쭉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아까 보셨던 건 구스타프의 트리 오브 라이프이고요. 지금 보실 동영상은 브래드 피트가 제작했던 영화의 트레일러입니다. There are two ways through life. The way of nature and the way of grace. You have to choose which one you'll follow. We're alligator. You'll be grown before that tree is tall.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Come on, hit me. Hit me. Come on, son. He's afraid of you. You expect things of him only an adult. 보고 있으면 저희가 자랐을 때 Just always wanted you to be 순간순간 strong, be your own 느꼈던 man. 추억들이 커트 장면처럼 지나갑니다. Father, Mother, always you wrestle inside me. Always you will. Someday we'll fall down and weep, and we'll understand it all. All things. Guide us to the end of time. Unless you love, your life will flash by. 저희의 주제는 암입니다. 그러나 이 암을 갖고 있는 환자도 사람이고, 암과 사람 역시 생명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서 생명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쇠퇴되어 성장하고 발달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호메오시스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좀 아까 들은 것처럼 호메오시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성이랑 다른 이야기고, 대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태를 다시 하고 자손을 번창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명의 면모이지 본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스캔을 띄워놓고 보면 이게 암인가?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거를 품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건 암이 아니라 암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접근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라 하면 나와 피하를 구분하는 획이고, 정보라는 것은 습득이 됐든 유전이 됐든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형태는 유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대사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에 반해서 암은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공간을 파괴하고 막고 그리고 왜곡시키는 것이 암의 공간이고 정보가 다릅니다. 일반 정상세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다르고 대사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대사가 아닌 퍼멘테이션을 주로 합니다. 굳이 치료를 접근한다면 공간은 분리해서 막힌 데는 뚫고 흐트러진 데는 세우고 그다음에 정보가 있다면 올바른 정보를 주어서 네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암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대사는 다시 퍼멘테이션에서 정상 메타볼리로 돌리는 것이 암의 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아까 박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암의 대사,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맨 아래쪽이고요. 보시는 것은 저희 암 환자가 갖고 하루에 먹고 있는 영양제의 모습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정도까지 먹고 있습니다. 암과 영양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지요. 그러나 계력적으로 분류하면 보존적인 영향이 있고 적극적인 영향이 있고 경구로 줄지 주사로 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경구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플리멘트나 식이요법 수준인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고농도로 어떤 성분을 하면 그걸 우린 트리트먼트라고 또다시 분류합니다. 소극적인 주사는 TPN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탈 파렌테럴 뉴트리션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적극적인 주사의 형태입니다. 어떤 성분이지만 그걸 좀 더 높은 농도로 다른 형태로 주면 다른 문이 열리더라.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있더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환자들이 오면 환자한테 나눠주는 제 치료 계획서입니다. 전체적인 개관이죠. 1, 2, 3, 4, 5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맨 아래 주사가 있고 그 위에 서플리멘트, 뭐 비타민C 등등이 있고 세 번째 음식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다섯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IVNT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올라오면서 마인드 바디 내지는 사이코 온콜로지까지 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치료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마인드 바디, 믿음 체계인 것 같습니다. 치유를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 없는 믿음, 근거에 입각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치료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음식 얘기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좋았던 것이 오늘 나빴다는 증거가 있고 그 반대도 있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앞에 있는 환자에 따라서 적용의 대상과 툴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트리션 먹는 거 비타민C로 시작해서 수용성 비타민과 함께 최근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등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사 비타민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셀레늄 등등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섯 번째 주사입니다. 암세포의 미세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암세포 치료의 영양학적인 접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트리션을 준다거나 하이폭시아를 교정한다거나 pH를 교정한다거나 그 중에서 뉴트리션 중에 비타민C가 마법 이펙트를 블록한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캔서 IVNT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용량이 적은 거 비타민C나 셀레늄 성분과 상관없이 그 함량이 낮을 때 뉴트리셔널 서포트 수준에 갈 때 그걸 IV 서포트 항암 전후가 됐든 방사선 전후가 됐든 RT가 됐든 고농도 뭐 키모시에라피가 됐든 고연율 치료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병행 가능한 것들이 1번이고 오늘의 핵심 포도 이영실 원장이 이어서 얘기할 부분은 2번입니다. 하이도즈 고용량 IVC입니다. 이 안에는 비타민C의 고용량도 있고 H2O2 그리고 O3 등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VNT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닥터 메이어와 카스케트가 그 시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년 전 고종 황제의 시의가 처음으로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정도입니다. IVNT의 분류입니다. 성분과 용량과 투여 방법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병행 여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알고 계신 이러한 것들입니다. 비타민C, 글루타치온, 셀레늄, 알파리포산, 아이온, B70, 가로 열고 행인, 아미그달린, 가로 닫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카르니틴, 쌈의 주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인 글루타민도 있고요. 마그네슘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성분이 이렇지만 또 함량에 따라서 용법에 따라 다르고 오늘의 키워드는 비타민C와 위에 있는 네 가지 정도가 주로 될 것입니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가도스니 고용량이니 고함량이니 이런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경구와 주사는 다르다. 비타민C만 얘기하면 고용량의 비타민C를 먹는 것 하루에 3g 이상의 비타민C를 경구로 먹는 것을 메가도스라고 하고 고용량의 비타민C를 주사로 하는 것을 IVC라고 합니다.
전자는 캐스케이트, 후자는 리오단이 정립을 했지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생물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리니어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마토키네틱이 리니어하지 않고 용량에 따라서 2단계 내지는 그 이상의 단계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C는 대략 한 5단계의 파마토키네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페이스 3, 4, 5 이 정도고요. 특히 고농도 비타민C를 주사로 놨을 때 하이도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논문이고요. 세로축은 혈중 비타민C 농도입니다. 비타민C 농도를 2가지로 나눕니다. 피지올로직과 파마콜로지칼. 내가 아침에 레몬을 하나 까먹었어. 피지올로직, 데일리 라이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타민C입니다. 내가 주사를 맞았어. 혈중 농도가 이 정도. 비타민C로 한 10g에서 100g 이상의 주사를 맞았을 때 약 10ml 내외의 비타민C 혈중도가 됐을 때 우리는 파마콜로지칼 비타민C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농도가 되어 있을 때 튜머셀은 비타민C에 의한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받고, 다행히 이에 반하여 정상세포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비타민C 혈중 농도 약 20ml 이상일 때 비타민C에 의한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받더라. 이 논문 하나로 비타민C가 암세포에 대하여 선택적인 독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비타민C는 하나이되 경구로 먹는 것은 피지올로직 컨센트레이션, 레몬을 먹든 고땡땡 은단을 두어 먹든 이거는 그냥 데일리 라이프입니다. 가다가다 아프다, 감기다, 상처가 입었다, 비타민의 소모량과 요구량이 많아질 때 메가도스를 경구로 할 수 있습니다. 넘어서서 주사로 고농도의 주사를 놓으면 그때부터 파마콜로지칼 컨센트레이션, 하이도즈 비타민C라 해서 이거는 암이나 기타의 항노화에 적응증이 되는 것입니다. 투여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용량의 비타민C를 주더라도 투여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60g을 일정한 속도로 주사하면 혈중 농도가 400을 잠깐 치고 떨어집니다. 그냥 일정한 속도죠. 1초에 2방울, 2dps 정도로 이렇게 되죠. 약간 허망하기도 하죠. 이 혈중 농도를 좀 더 오래 40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용량을 주더라도 약 반 정도는 빨리 주고 후루루루룩 나머지 반은 천천히 줬더니 좀 더 오래 고농도를 유지하더라. 이른바 부스터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투여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2번 환자가 와서 볼루스로 맞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루스라고 합니다. 2시간 쭉 집에 가죠. 25년 전 리오단에서 비타민C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입원시켜서 24시간 동안 컨티뉴어스로 비타민C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능이 없어서 요즘은 외래로 하는 것이고, 다시 이 방법을 끄집어 와서 2개를 하이브리드로 하기도 합니다. 외래 베이스 기준에 했을 때 일주일에 2번을 와서 주서 볼루스로 맞고 집에 가는 환자한테 백, 우리의 마취 통증에서 쓰는 그런 백으로 해서 IV로 계속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타민C의 주사 용량에 따라서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이도즈, 로우도즈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헷갈릴 수 있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우도즈와 하이도즈는, 로우도즈는 비타민C를 체중 기준에서 0.1g을 줄 때를 로우도즈라 하고, 하이도즈라 하면 체중 기반에서 1g의 비타민C를 줄 때를 합니다. 로우도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이어스 칵테일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항산화 작용하고 콜로테이블 라이프를 높입니다. 하이도즈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C만 이렇게 고농도로 주는 게 아니라 셀레니움도 2000 마이크로그램, 우리가 갖고 있는 셀레니움 400이나 500짜리를 서너 개 이상 까서 넣는 것을 하이도즈, 병행할 때 얘기입니다. 알파 리포익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25g짜리입니다. 그걸 12개에서 15개 까놓는 거, 미니멈 300, 최대 600까지 까놓는 것을 하이도즈 할 때 병행할 수 있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목적에 따라 달리할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적으로, 병행할 수, 단독으로, 어떤 방법이 있든 환자의 셀렉션에 따라서, 환자의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를 보겠습니다. 하이도즈와 로우도즈. 흔히 얘기해서 하이도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영시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하실 거고, 로우도즈는 알파리포산이나 셀레늄을 뉴트리셔널 서포트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생명을 고라고 했습니다. 괴롭다 또는 그 고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시퀀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조커, 이전 조커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콩 심은데 팥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같은 환경인데 같은 미토콘드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 양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반응에 따라서 어댑테이션도 되고 캔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형태가 됐든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이가 온다면 그 원인이 하이폭시아가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라디에이션이 됐든 이러한 변이가 생기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의 하이폭시아가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떨어지고 그와 반대로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의 포스포레이션 증가함으로 따라서 이러한 변이가 생긴다. 여기서 키 할마크는 하이폭시아 인더스플 팩터 1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폭시아 인더스플 팩터 1알파는 다행히도 늘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C가 부족하거나 산소가 적을 때 발현되고 반대로 충분한 비타민C가 있거나 산소가 충분하다면 디그라데이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장류는 진화 과정 중에서 비타민C를 만드는 효소를 간에서 만드는 호소를 선택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비타민C는 섭취하자. 이렇게 간 것이죠. 하여 우리는 필수적으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 동물이고 이러한 비타민C의 고농도로 주사했을 때 그걸 우리 캔서 아이브인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 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비타민C를 먹는 걸로 족하는 게 아니라 혈중 농도가 400 이상일 때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쟁취된다라는 것이고 어떻게든 10년 전에 저희가 할 때는 그냥 눈가림을 했지만 최근에는 직접법과 비타민C 혈중 농도를 잴 수 있는 직접 간접법 여러 법이 있으니 한 번쯤은 치료 초기나 내지는 치료 유지 과정 중에 내지는 환자 상태가 변할 때 체중이 변할 때 내지는 버든이 바뀔 때마다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접법이 제일 좋으나 번거롭기도 하고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면 간접법도 있습니다. 체중을 기반으로 하는 거 있고 혈당 측정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가장 많이 써왔던 것은 혈중 기반 비타민C 혈중 농도 측정입니다.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러프하게 표가 좀 옛날보다 복잡해졌죠. 5kg 단위로 끊어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5kg인 사람은 비타민C를 80g 주어야 혈중 비타민 농도가 간신히 400이 된다. 그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를 목표로 가야 되겠군으로 80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비타민C에 대한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현재는 리오단 것을 표준으로 대개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은 제품이 25g짜리인 관계로 증량하는 방법이 15, 25, 50, 75 이렇게 증량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올리진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응도 보고 같은 체중인데 환자의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의 양이 달라서 비타민C 요구량이 다를 수 있고 치료 과정에도 비타민C 요구량과 소모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시작은 리오단에서는 15, 25, 75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단계가 시리즈로 15g 한 번, 25g 한 번, 50g을 주고 여기서 주사 놓은 후에 피를 뽑아서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재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간접적으로 주사 전의 혈당을 측정해서 앞뒤에 편차를 보든가 내지는 포스트 IVC 글루코스를 해서 나누기 3.6을 하든가 어떤 방법인지 한 번은 게스를 하셔야 되고 했더니 400이 안 됐어. 그럼 75로 올리셔서 다시 4번을 연속적으로 주고 여기서 또 한 번 측정을 하고 400이 됐나 확인하고 됐으면 75로 가고 아니면 100으로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리오단의 경우 이들이 통계를 내보니 약 27,000건의 그들의 케이스를 내보니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50g으로 주 2, 3회로 충분했다. 그리고 체중이 좀 작은 사람들은 25g으로 주 2회 했다. 체중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100g으로 주 3회를 하는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My name is Dr. Popa. I'm the founder of IV for Life. I am going to give myself a IV, high-dose IV vitamin C with 50 grams of C, 50,000 milligrams. And it's not because of cancer. It's because I want to show that it's useful. 막연히 보기에 추상적인 것 같아서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의사 스스로가 50g을 맞아보는 시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Kelsey and I am the RN at IV for Life. 이름도 IV for Life로 되어 있습니다. And items for our vitamin C bag. And the doctor is going to give you the details what exactly is in the bag. Okay, so while Kelsey is going to put it together,
I'm going to show you sort of what goes into it. Can you hold that up for a second, Kelsey? All right, so we're going to mix this 딜리온트를 in sterile water. 엑스프로가 됐든 and, 주사용 증류수를 Kelsey, can 쓰든 you show us the 500이 됐든 vitamin C? 1000이 됐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옵세시브하게는 넣는 비타민 C 양만큼 수액을 제하기도 하는데 여기선 편하게 50을 주사함에도 불구하고 1000짜리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믹스하는 과정이고요. 옆에 엘렉트로라이트는 마그네슘과 칼슘과 그다음에 소디움 클로라이드 같이 쓰고 있습니다. And we're going to put in calcium. And we're going to put in some potassium. And that's basically it. The reason we add the electrolytes is because vitamin C is a very strong chelator. We're going to draw 다이렉트로 2 꽂아서 bottles of vitamin C, 쭉 which is 뽑아가지고 25 grams each. And once we have it in a syringe, we're going to put it into the sterile water bag. So the last of the vitamin C just went in, and we're going to add the other ingredients, the calcium, magnesium, and potassium, and we're almost done. Okay, so as you can see, Kelsey is using this Pain Ease spray on my arm. She's going to get it super cold. It's freezing cold. It's almost to the point where it starts to just sting just a tiny bit, a little bit more, and now I can't feel anything. So she's gonna just put in the IV. I didn't feel that at all. And she's going to connect it. Still can't feel anything because I'm so numb. 많이 맞았나 봅니다. 그 IV 펑션 사이트가 도톰하게 두꺼워져 And 있더라고요. I'll be ready to go. 저희가 이제 비타민 C를 한 지가 거의 학회 연역이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게 나라마다 비타민 C 제품의 함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건 10g짜리였고 남반부에서는 15g짜리 쓰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25g짜리 씁니다. 왜 이게 우리는 없냐? 그 당시만 해도 비타민 C가 10g짜리는커녕 앰플짜리도 있었습니다. 1cc짜리도 있어서 그걸 수십 개 따서 넣기도 했다는 전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행히 전량 수입하게 돼서 다음 주 정도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환자들도 잘 알고 옵니다. 비타민 C 주사를 많이 하는 안카페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어느 환자가 기겁을 해서 올린 거죠. 병원에 갔더니 자기 주치의가 비타민 C 100g을 300ml에 믹스해서 주사하려고 하더라. 이게 맞느냐라고 질문이 올려온 것이죠.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풀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 규약과 제약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5g짜리로 드디어 이제 25, 15 올리는 방법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비교적 앰플수가 적으니까 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가장 논란이 되는 거 환자들이 계속 아귀를 하는 것이 이거는 그들이 먹는 비타민C 알약입니다. 고땡땡 은땡땡 하는 거기 뭐 천땡땡 하는 건데 이런 색깔이 있다. 이거 먹어도 되냐 물어보죠.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얀 것이 옳고 노랗게 변한 것은 환원형이니 산화형이니 먹으면 안 된다. 비타민C도 한번 같이 뽑아봤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 했더니 비교적 유리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산화가 덜 돼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25g짜리를 뭐 이건 여기고 암에 대해서는 좀 심플하게 갔습니다. 15g 체중 단위로 칵칵칵 했더니 의외로 어려워서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걸 기초해서 체중이 45kg까지의 환자는 50g 2개 까서 넣고 체중이 70kg까지는 3개 75g 90kg까지는 4개 100g을 주사하면 러프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하고 속도는 DPS는 드롭퍼 세컨드입니다. 두세 방울 내외 횟수는 2, 3회 하는 것이라고 예시를 들면 비타민C는 NS100에 섞어서 250에 섞어서 뭐 B5를 넣고 마그네슘 이 정도 넣고 50g은 500짜리에다가 넣고 뭐 6 넣고 마그네슘 칼슘 넣고 75짜리는 750에 하셔도 되고 1000짜리에서 250을 빼도 되고 그냥 1000짜리 다이렉트로 넣으셔도 공간이 가능합니다. 넣기도 하고 100g짜리까지도
천에다가 다이렉트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간호사들 우리 주사 많이 하는 비타민C 하는 병원 가면 간호사들 손이 딱딱합니다. 어깨 작살납니다. 여기 마디 생기고요. 이런 수가를 노동을 좀 줄여주면 좀 더 에이셉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릴 때는 25, 25, 50 연달아 놓고 혈중 비타민C 농도 측정하고 게스를 하든 추정을 하든 하고 아니다 싶으면 50으로 70으로 늘려서 4번 넣고 또 측정하고 아니다 싶으면 100까지 올려서 주사를 유지하고 마그네슘은 10%짜리 기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 유지 용량 75g이 됐든 100g이 됐든 정해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주 2회 6개월을 기본으로 한다. 처음부터 못을 바꿔가죠. 대학병원도 항암방사선 할 때 팔로우업이 2달 내지 3개월입니다. 6개월은 주위에 가셔야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회 이상, 2, 3회. 그리고 재발과 전이가 없으면 주 1회. 액티브함이 없다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고요. 환자 보기 전후에 이제 차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 쭉 들어가고 체중 따라가줘야 되고요. 퍼포먼스 스태투스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가 꽉 차고 환자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비타민C 주사 맞을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이거는 비타민C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주사가 다 힘듭니다. 퍼포먼스 스테이트 3 이상, 제로는 정상 우리가 앰뷸레이션 하는 상태고 퍼포먼스 스테이트 5는 사망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50% 이상은 앰뷸레이션이 가능한 걸 3이라고 하고 이 정도 됐을 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그렇죠. 외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주사를 했을 때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크라이테리아를 그렇게 잡고 환자의 선택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완 대체가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케바케로 가야 되는데 대개 이 정도로 환자랑 얘기해서 합의 보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는 난 이것만 할 거야. 어떤 환자는 난 병행할 거야. 다 좋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랩으로 얘기하면 G6PD는 반드시 보험약관 한 4, 5천 원 되는 검사인이 초진 검사 때 하시고 그 검사가 일주일마다 나옵니다. G6PD가 처음에 왔을 때 피 뽑아서 보내고 그 일주일에 3번은 25, 50 뭐 이렇게 주사 3회 놓고 다음 주에 오면 검사 나와 있으니까 고용량으로 높이고 그거 보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퍼포먼스 스태투스 하시고 랩에서 봐야 될 거는 크레아틴입니다. 콩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크레아틴이 2.0 이하. 이거는 비타민 C만이 아닙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간과 콩팥이 살아있어야지 치료를 잘 해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이제 반 했습니다. 암이 뭐냐? 자꾸 물어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암은 암이야.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의 정의 접근은 암은 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유방암 환자입니다. 고등학교 수임이셨고 정년 퇴직하셨고 브레스트 캔서 스테이지 2A 진단받고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항암방사선 수술 없이 오직 비타민C와 몇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고 보시는 이 자리에 약 300번의 주사를 주위에 꼽았고 비타민C로만 1000mg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뭘 해도 효과를 뽑죠. 그리고 축복이죠. 저 정도의 혈관이 있다는 것이. 이걸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주사 맨날 맞으면 혈관 작살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 비타민C 주사는 혈관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항암제도 아니고 항생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타민C를 처음 할 때 환자를 대면하면 질문들이 많아요. 먹는 걸로 안 돼요? 부작용 없어요? 셀레늄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따로 해야 돼요? 빨리 맞으면 힘들어요? 집에서 맞을 수는 없나요? 왜 내 주치의는 이걸 반대하죠? 그리고 실손이 됩니까? 예민한 문제죠. 이러한 질문은 외국 애들도 똑같이 합니다. 세이프하냐? 먹어도 되냐? 내 온콜로지스트와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가? 메디컬 인슈런스가 커버되는가? 등등을 물어봅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환자들이 가장 묻고 싶어하고 우리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한 대여섯 번 들었죠. 초반부에는 삿대질을 했죠. 환자는 듣고 싶습니다. 너 메디컬 인포메이션이 많은 너 의사들, 너네가 암이 걸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암이 걸리면 어쩔 거요? 어쩌시겠습니까? 일본의 야나기사와상 세계 오소몰레큘라 소사이티 회장이지요. 이걸 논문으로 썼습니다. 약 300명의 개원 의사, 주로 온콜로지스트한테 이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답변이 여러 가지 왔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답변, 당신이 암이 걸리면 넌 스탠다드 세라피를 하겠는가 했을 때 대부분의 개원의 의사들은 약 90%에서 넌 스탠다드 세라피를 병행 내지는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뭐 할래? 1번 절대 다수가 고농도 비타민 C를 난 하겠다. 일본 의사들 얘기죠. 그 이에 따라서 뉴트리션 서프리멘트 또는 뉴트리셔널 세라피 다른 겁니다. 거기에 뭐 오존, 하이폭시아 이런 것들이 있지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항암과 항산화제가 맞는가, 난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는 환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그거 어떻게 한꺼번에 대답하죠? 근데 거기 답을 정하기 전에 물어봐야죠. 암과 공격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 닉슨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그는 실패했다고 이제 판명이 됐고, 암을 어떻게든지 같이 병행하거나 내지는 최소한 잠잠하게 하는 스테이블 디지로 맞추는 게 현대의학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논문도 많이 보셨지만 항산화제와 방사선 치료, 항암제, 하이퍼서미아 등등이 병행 여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지만 목적을 정한다면 공존할 거야 공격할 거야 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셀렉티브하게 환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환자가 어떤지, 림바디가 어떤지, 머슬이 있는지 상태에 따라서 내지는 굳이 케톤을 하겠다면 그 해독을 감당할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병행에 대한 논문은 반반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은 찬송 쪽만 갖고 왔습니다. 기존의 클래식한 항암제와 달리 최근의 항암제는 달라서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 로우 도즈 안티옥시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 도즈가 아니고 병행 가능하다. 고농도 비타민C가 암 환자의 염증 수치를 떨어뜨린다. 항산화제가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에 병행했을 때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런 방법이 가능성이 있다. 항암제에 의한 이런 서프리멘트와 항산화제가 항암에 의한 부작용들, 구토, 나우자, 피티구, 인소미아 등을 줄여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토탈 컴플레스를 높여서 서바이벌을 늘린다. 비타민C가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는 암세포 괴사를 유도한다는 거 앞에서 보셨고, 이러한 비타민C가 항암제에 의한 암 레스폰스를 30% 내지 40%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기존에 썼던 암 논문들의 맹점도 산화형이 아닌 환원형을 썼음을 지적하는 논문도 있었고, 물론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있다, 알 수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완 대체의학의 목적이 암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를 살리고 컴플라이언스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것이라면, 그리고 대개 항암제가 주기가 3주 내외 됩니다. 항암제를 주사로 맞으면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식 걷고 털 빠지고 토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본메로 서프레션,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때는 다들 그만합니다. 근데 이때가 우린 더 무섭죠. 뉴트로페니아하고 피부 뜨면 겁납니다. 그랬을 때 항암 전후에 뉴트리셔널 서포트 케어를 하자. 고농도가 아닌 비타민 B군이 됐든 글루타치온이 됐든 미나릴이 됐든 앞뒤로 줄 수 있으면 주자 하는 것이 병행의 근본이고,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 평소에 하이도즈를 주위에 끌다가 항암제 주사를 맞는다면 앞뒤 또는 뒤에서만 로우도즈 내지는 뉴트리셔널 서포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1mg 이상의 비타민C라는 것은 파마콜로지컬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도즈이죠. 이것은 방사선에 의한 항암 치료를 감소시키지 않으니 RT랑은 하이도즈를 그냥 쭉쭉쭉 개의치하냐고 갈 수도 있고, 이러한 RT 중에 환자가 많이 힘들어한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많다 하면 띄어서 로우도즈를 2번 정도 병행할 수도 있고, 온열치료는 좀 아까 김증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병행요법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이도즈를 마치 로우도즈처럼 쓰기도 합니다. 10g짜리를 2시간 동안 주는 겁니다. 함량은 높되 농도는 저용량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런 것의 인디케이션은 케모세라피의 부작용 감소 등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의 핵심이 또 하나가 글루타치온이라고 되어 있죠. 글루타치온은 항암제에 의한 간독성의 감소와 예방의 보험적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용량이 문제죠. 해저라 100억 주사 말고 그 600짜리 말고 우리나라 남자 기준에서 약 3000mg 정도를 주었을 때 하이도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옳다가 아니라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것은 아스코베이트와 오존을 같이 해서 치료한 어떤 프로토콜의 한 예입니다. 2018년 리오단에서 케이스 리포트를 한 것이고, 내용은 고농도의 비타민C를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C에 의한 세포 독성이 있어서 암세포가 디그라시션 되면 그 뒤치다거리 누가 할 것인가? 우리 간이 해야 되는데 간을 도와주자. 그러한 목적으로 글루타치온을 고농도로 했었다, 하고 있다, 할 수도 있겠다. 무조건 공격만을 했을 때 우리 뒷감당을 못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치고 빠지고 뉴트리셔널 서포트, 뉴트리셔널 데피셔시도 없어야 되고 뉴트리셔널 서포트도 해야 됩니다. 간이 중요하죠. 간 때문이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 10g 내에 뭐 감초도 됐고 카르니틴도 있고 셀레니움도 부종 감소의 목적으로 2000 마이크로그램, 아르기닌이 쌈에 등도 병용 가능합니다. 알파 리포산을 제일 많이 쓴 닥터 벅슨의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알파 리포산, 신데렐라 그거 말고 오직 알파 리포산 하나 갖고 이렇게 리버스팅된 튜머를 그냥 말려 붙였다라는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뭐 썼니? 물어본 거죠. 처음엔 저희는 이것만 봤습니다. 로우 도즈 날트렉선, 이건 전혀 또 다른 카테고리이니 논외로 하고, 알파 리포산을 600mg을 주 2회 이상 단독으로 쓴 거죠. 우와, 세다. 근데 가만히 아래를 보십시오. 경구로 병행한 게 있습니다. 알파 리포산 경구했고 셀레늄과 실리마린 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키포인트는 리버 서포트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세포 독성을 발휘했다면 안에 있는 경구로서 간을 보좌해 갔던 것이죠. 치료 사례입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이 4분이라서. 저 이번에 왔던 암 환자 68년생입니다. 메디칼 인포메틱스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의료정보학이고 논문들을 섭렵해서 제약회사에서 주로 근무하죠. 뭐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 데 일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계신데 2015년 7월 2A 진단받고 본인이 그 안에 있으니 스탠다드 세라피를 정말 스탠다드하게 수술 항암 방사선을 했는데 재발했고 전이했고 간에도 가서 또다시 레지멘을 바꿔서 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발전이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료진이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넌 이제 잔여 수명이 3개월이고 집에 한국에 갈 기운이 없으니 지금이 라스트 찬스야. 볼 사람 있으면 보고 와. 그래서 눈물을 휘날리며 티셔츠 몇 장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죠. 그게 17년입니다. 들어와서 비타민C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지금도 잘 살아계십니다. 잘 버티고 계시죠. 그한테 부탁했습니다. 경험담을 써달라. 이렇게 4-5가지로 얘기하죠. 비교적 안전하다. 부작용이 비교적 없다. 정상적인 생활을 돌릴 수 있는 선순환이란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이렇게 말을 주셨죠.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생명감에 대해서 주제넘게 간단한 생각을 했고 아이벤트가 뭔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쭉 드렸고 프로토콜은 이제 이영식 선생님이 하실 거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타민C를 발견해서 노벨의학상을 받은 이름이 어렵습니다. 알베르트 전트 조르지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암세포는 침입한 놈이 아니고 인베이전 된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던 정상새끼가 정상세포 아이가 나의 자식이 아픈 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고농도 비타민C 쓰건 수술을 하던 라디에이션 하던 케미컬 에이전트를 뿌렸죠. 답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그 암도 우리 생명 안에 우리는 같이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잠깐 정말 공유하기 암 환자들이 분들은 들으시면 화내시겠지만 저 암이란 아이들이 마치 저 거인의 정원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춥고 외로운 곳에 혼자 갇혀서 골이나 있지는 않은지 저 아이를 어떻게 달래서 나오게 해야 되지는 않을지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